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lo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 유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돌 답례품 사기를 당했어요. 미용실 개물림 사고 법적 책임은 중고거래 사기꾼들의 청구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 방법들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빨리 시작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요. 드라마, 영화, 명화 속 법률 쟁점들을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신법한 해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이기도 한데요. 오늘 준비해 오신 그런 명화, 영화, 드라마 어떤 건가요?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드라마입니다.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우리가 스르생 이렇게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따뜻한 휴먼 의학 드라마였는데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작품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는 20년 지기 친구들의 케미스트리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재밌는 드라마였어요. 어떤 의사분들의 고충을 그리기도 했고요. 그 속에서 정말 따뜻한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그러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 법률적 쟁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그리고 드라마 속 장면처럼 이제 수술실에서 사용한 수술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주사기, 수술복 이런 거 다 이제 비닐에 넣어서 버려지는 그런 장면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게 일종의 의료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의료 폐기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라면서요? 예,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하기 위해 헌혈의 집을 방문해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체열 후에 피가 묻은 솜은 주황색 비닐 안에 버리는 안내를 받으신 적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전부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행동들인데요. 폐기물
생명관리법은 인체에 감염과 같은 위험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라면 의료 폐기물로 일단 지정해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혈액에 오염된 것 당연히 포함이고요. 발치된 치아, 붕대, 일회용 주사기,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된 기구, 균 수술에 사용된 칼날, 봉합 바늘 등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 폐기물은 감염이나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용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요. 재활용 역시 절대 금지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폐기물이 의료 폐기물과 섞이거나 접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의료 폐기물로 보는 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 즈음에서 또 떠오르는 이야기 있죠. 바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인데요. 감염병으로 인해 치료받는 환자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이라면 이것은 좀 더 엄격하게 격리 의료 폐기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과 배출할 때에도 규정에 맞도록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워낙 병원이라는 공간은 가장 위생에 신경 써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의료 폐기물 엄격히 관리되는 게 당연히 맞는 처사이겠네요. 자, 다음 신법방 해석 두 번째 결정적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장면도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레지던트 용성민이 이제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과 수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수술 동의서의 서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피곤하고 또 레지던트 생활 굉장히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설명을 아주 그냥 빠르게 좀 형식적으로 랩처럼 속사포로 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가져온 건데 변호사님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예, 지금 그림 보시고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시는 팬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드라마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면을 구성한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실제 병원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상당한 설명을 해야 될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어떤 병명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수술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 모든 것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안내해야만 합니다. 용성민처럼 속사포로 랩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환자는 의사만큼의 의료 지식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환자는 의사만큼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섣불리 간단하게 아주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갔다가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나중에 되면은 환자도 들은 적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의사 역시 설명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안내하고 그 해당 서면에는 환자의 서명을 받아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환자는 필요하다면 내가 서명 날인했던 동의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진은 이를 교부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와 보호자는 수술을 결정하기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만일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의료진으로서 설명 의무는 좀 저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드라마에서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결정적 장면도 함께 만나볼게요. 네, 이 장면, 저 이거 어떤 장면인지 딱 떠오르는데요. 이 양석형의 아버지 양 회장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사실 상속이 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양 회장에게는 동거를 하던 한참 어린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속이 개시된 거고 그때 이 내연녀가 임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이 동거하던 양 회장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될 텐데 그럼 내연녀는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겠죠. 예, 갑자기 이제 상속법, 가족법으로 이야기가 그렇죠. 바뀌었는데요. 일단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뭐지?
혼인신고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까지만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신고한 바 없는 내연녀는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생존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양 회장이겠죠. 이러한 사람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교묘하게,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흘러가서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다 하면은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는 굉장히 달라져 버리죠. 재산분할 청구를 일체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것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양 회장은 실제로 법률혼인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법률혼이 존속 중인 상황에서 내연녀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동거녀는 그래도 사실혼 배우자니까 지금 하면 되겠네? 그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법률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를 두고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는 법에서 전혀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사실혼과 같이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요. 내연녀가 재산분할 청구를, 즉 양 회장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내연녀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만큼 양 회장의 마련된 재산 유지 형성이 딱히 기여한 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결국 내연녀는 상속도 못 받고 양 회장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양 회장으로부터 법률적으로 어떠한 것을 받을 권리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연녀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은 다들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잡해지는 부분이 지금 이 내연녀가 임신 중이었단 말이죠.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내연녀의 아주 불안정한 지위와는 다르게 태아는 굉장히 보호를 받게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민법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태아가 실제로 출생했고 부친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서 양 회장의 실제 자녀라는 점이 확인된다면은 태아는 어엿한 양 회장의 상속인 자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미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면, 즉 양 회장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출생한 자녀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도 엄연한 상속인이므로 내 법정 상속 지분만큼 받겠다라고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 볼게요. 극 중에서 양 회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양석형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때는 유류분이 문제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 태어난 태아가 실제로 태어났다면은 그 내연녀의 자녀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정도는 아버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내 몫이 있어. 그걸 법적으로 유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유류분, 즉 내가 원래 법적으로 받을 것의 절반 정도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주세요라고 하는 유류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석형은 양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을 마음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증을 포기할지는 좀 의문이지만 일단 그런 마음이에요. 이미 양 회장이 모든 재산을 양석형에게 유언으로 유증하겠다라고 유언한 상황에서 양석형은 원한다면 유증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민법이 인정하고 있고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모든 것은 법이 인정하는 법정 상속 지분대로 다시 세팅이 되는 거죠. 다만 양석형이 재산을 진짜 받을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에 청구까지 했다, 상속 포기 수리 신고까지 했다라고 하면 양석형은 상속 지분이 제로가 되고 양석형이 원래 받을 것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안분하여 배분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극 중에서는 단순히 양 회장의 사망으로 내연녀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유언에 따라서 양석형이 재산 전부를 상속받는 것처럼 나오긴 합니다만은, 보셨죠? 자세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상속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극처럼 그렇게 마냥 쉽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 시즌2를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즌2에서도 양 회장의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나온다면 내연녀가 포태하고 있는, 즉 임신하고 있는 자녀가 출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자녀가 정말 양 회장의 자녀가 맞는지, 양석형은 상속 포기나 유증 포기까지 나아갔는지와 같은 부분들이 좀 더 시즌2에서 건드려줘야 되는 스토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 후속편에 등장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법률 쟁점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상속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또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후속편을 기대하는 팬의 마음과 더불어서 이런 법률적인 쟁점들, 이 태아의 상속에서의 지위라던가 이후의 상속에서 유리분 반환 청구 등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도 기대해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화 속, 명작 속 법률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신법한 해석 함께 했습니다.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해 볼게요. 이번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상담자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예,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네. 차랑 부딪혔어요. 아, 네. 그런데 자전거. 그 차가, 네. 네네네네. 말씀하세요. 아, 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차가 렌트카였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먼 곳에 CCTV가 있었고, 네. 가까운 곳에 블랙박스 단차가 있었는데, 그런 걸 확인해봐도, 내 자전거가 차량을 들이받은 것처럼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내가 정상 주행이었고, 차량이 나를 들이받은 건데, 네. 이제 조금 이제 불분명하게 찍힌 거죠. 불분명하게 찍혀서 이제 각도 같은 것 때문에 네네네. 그 CCTV 같은 게 잘못 찍혀서 네. 저한테 아무래도 과실이 높게 나올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는 정말 억울한 게 네. 저는 그냥 자전거 주행 중에 그 차가 억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받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제가 과실을 100대 0이 좀 힘들다면 100대 0이 힘들다면 그래도 네. 좀 과실을 이율적으로 좀 타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혹시 상담자님 이 사고로 다치시거나 하신 부분은 없었을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많이 다치진 않았고요. 네. 살짝 빠진 정도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일단 많이 당황하시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 황미옥 변호사님께서 이 내용 같이 들으셨거든요. 좀 네네. 추가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말씀 나눠보시면서 어떻게 과실 비율 예측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차량이 상대방이었고 상담자분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상황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예. 맞으시죠? 그러면은 지금 사건이 발생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곳이 장소가 어떤 곳이었나요? 도로였습니까? 도로라면은 차량용 도로였나요? 자전거 도로였나요? 그냥 길이요. 일반적인 도로였던 거예요. 일반적인 도로란 게 무슨 뜻이죠? 그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인 건지. 자동차 다니는 길가에서. 네, 길가에서. 그래요. 그리고 자전거와 자동차는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었나요? 뭐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제가 앞에 가고 있었고 뒤에서 따라오는 자동차가 와서 부딪힌 상황이죠. 오히려 우측 차선이었으니까. 우측 차선이었고 자동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전거는 오히려 앞에서 선행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네. 그래요. 그렇다면은 얘기가 상당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상담 사례를 말씀 주시면서 멀리 있는 CCTV에 촬영되기를 마치 자전거가 차량을 들이박은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전거가 앞에 있고 자동차가 뒤에 있는데 어떻게 자전거가 일방적으로 들이박은 것처럼 되는 건가요? 그게 CCTV가 좌측에 있었거든요. 예. 좌측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차를 피하려고 트는 그 순간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잘못 나온 거죠. 잘못 나온 겁니다. 그럼 그리고 렌트카가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 있다 했죠. 그래서 주변에서 소문에서 이제 CCTV를 보셨군요. 근데 자전거가 피한다고 피했던 것이 마치 자동차를 들이박은 것처럼 나오게 됐군요. 그렇죠. 그래요.
일단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저는 처음에 방송 준비하기 전에는 상황이 전혀 반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자전거가 후행하고 있고 자동차가 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이박은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대의 상황이어서 이 상황이라면 일단은 자전거 측이 과실 비율이 매우 낮다라고 보이고 자동차 측이 과실 비율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CCTV 자료를 글쎄요, 이게 어디까지 첨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형사사건 기록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나중에 이 CCTV 기록은 서로 다 공개된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과실 비율에 관하여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에 좀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일부러 뭐 옆으로 움직이면서 박을 리가 있겠냐. 피하다 보니까 발생한 것이고 오히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던 뒷차량의 문제였다라는 부분 좀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그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100대 0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아예 반대의 상황이라면 자전거가 굉장히 책임이 컸겠지만 지금 자동차가 후행하고 있고 자전거가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측의 상당한 과실 비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뭐 100대 0 기본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과실 비율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수정 요소가 가미가 되는데 상담자분께서 뭐 도로용 차도에서 원래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죠. 자전거 운전자라면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면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여야 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라면은 차로의 우측에 붙어서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한 도로교통 규정을 잘 지키셨는지 그런 거 안 지켰다고 하면은 자전거 측에도 계속 10%씩 가산 비율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실 비율이 만약에 제가 그런 걸 똑바로 안 지켰다면 예를 들어서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10에 해당하는 거는 제가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손해를 다 계산을 해보고요. 자전거에게 발생한 손해, 자동차에게 발생한 손해를 계산을 해서 상담자분이 부담하는 퍼센티지만큼 배상을 해야 되는 구조죠. 그런데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전거 그리고 아까 상해 정도가 까진 정도라고 하셔서 뭐 이렇게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손해배상으로 측정했을 땐 그리 높은 금액의 손해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자동차 수리비도 10%는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전거와 자동차 수리비의 합의 10분의 1을 부담한다고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과실 비율을 따졌을 때 결국 나중에 가면은 서로가 손해배상 청구를 가는 개념인 건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가면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금액에 상대의 과실 비율을 묻는 구조로 가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혹시 급정지를 하셨는지, 급정지를 하실 때, 아니면 방향을 바꿀 때 수신호 같은 방향지시 등 이런 방향지시 신호를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혹시 급진로 변경하셨다면 그런 부분도 자칫 과실 비율 가산 요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주행 중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냥 타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조금 있었는데 변호사님께 여쭤봤고요. 네네. 오늘 아름다우신 두 분에게 상담 받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말씀하신 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좀 다치신 부분도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또 이제 이런 사고 안 겪으시도록 좀 조심조심 하시면서 잘 타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굉장히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 사실 자전거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과실 비율은 지금 제한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저희가 블랙박스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과실 비율이 측정될 수 있는 그런 대원칙 같은 거 설명해 주시면 상담자님께 도움될 것 같거든요. 예,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대원칙 두 가지
가지만 꼽아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전거와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전거가 과연 도로를 잘 지켰나라는 부분이 분명히 이야기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라면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도로 현실상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런 경우라면은 차량용 도로의 우측에 가장자리에 붙어서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지켰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도중에 자전거와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항상 지켜야 되는 부분 있죠. 네. 안전거리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만약 앞차가 급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하고, 실제로 같은 방향 차량들,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의 대부분이 이 요소를 지키지 않아서 과실 비율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두 가지, 즉 자전거 도로 유무, 그 다음에 안전거리 확보 유무, 이 부분은 꼭 챙기셔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꼭 챙기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과실 비율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 자동차든 자전거든 뭐 교통에 관련된 그런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 따지는 게 항상 문제가 되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과실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책정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갔을 때 내가 얼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결국은 손해액도 액이지만 과실 비율에 대해서 첨예한 관심사가 있으시죠. 그렇죠. 이 때문에 과실 비율이 너는 몇 퍼센트, 나는 몇 퍼센트, 줄여서 몇 대 몇이라고 이야기하는 관용어가 생길 정도인데요.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 자전거 운전자는 만약에 몸에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제 사건이 커지는 거죠. 손해배상 금액이 커지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가벼운 접촉사고이고 그리 몸에 큰 사고가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부서진 자동차의 가액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 왜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에 부딪혔다 하면은 나만 더 조금이라도 긁혔다가 내가 오히려 더 내야 된다. 네. 무슨 차량에 자동차 그 문짝 긁었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부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건데요. 일단 과실 비율도 과실 비율이고 손해액에 대해서도 좀 분명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교통사고 발생하셨을 때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법의 도움 받으시면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리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이 돌잔치를 앞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돌 달램품을 주문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주문 상품을 결제한 후 재촉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때 상품을 보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함께 주품을 주문했던 엄마들에게 해당 업체가 망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아이의 첫 행사를 망칠 것 같아 마음이 속상한데요. 해당 업체는 이미 폐업 신청을 한 상태고 업주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유,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아이 돌잔치 앞두고 답례품을 준비하신 그런 상황인데 업체가 폐업을 해버렸군요. 폐업 사실을 뭔가 일부러 숨기고 곧 폐업할 상황인데 당장 현금 융통을 위해서 주문을 받은 건 아닌가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업체가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업체의 뭐 계약상 이행이 사기인지 아닌지 입증하는 건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사건을 봤을 때는 입증이 굉장히 수월하게 돼버렸죠. 업체가 폐업을 했다는 거는
대부분의 업체가 갑자기 눈 떴는데 하루 만에 폐업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의 뭐 매출 부진이나 실적 악화를 겪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점은 그러한 상황이라면, 즉 본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더 이상 계약을 받지 말았어야 되죠.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앞으로 말씀드릴 걸로 일단 예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금을 받았음에도 제품을 제공하기는커녕 연락이 두절되면 해당 업체 사기죄로 의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업체 측은 이미 폐업까지 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바로 폐업을 한 걸 봤을 때 그러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사기죄에 처벌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그 변제 능력, 변제 의사의 그 표지가 되는데요.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업주 측이 충분히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경우에요. 그럼 이제 피해를 본 거고 뭔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할 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든 사기죄 형사 고소 등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뭔가 답례품이 업체일까요? 업체의 대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저는 두 측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 자체와 그리고 상담자분에게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그 상담자, 대표자 이분들을 전체를 다 사기에 대한 피고소인으로 책정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무리 법인체와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설명했던 부분은 충분히 상담자나 혹은 회사의 대표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들이 상담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메일 상담자에게 어떠한 거짓말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이 부분 충분히 사기죄의 피고소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을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기죄로 처벌은 처벌이거니와 손해를 배상받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기죄로 고소만 하면은 손해배상 부분까지 한 번에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돈 받는 손해배상과는 다르다라는 건 이미 충분히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형사고소를 해서 실제로 처벌받게 되면 누구도 원치 않는 전과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하게 합의를 해달라라고 피해 변상을 할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즉 손해배상을 좀 더 빠르게 쉽게 받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어찌 보면은 수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요, 변호사님, 사기를 당한 다음에 급하게 다른 돌 답례품 업체를 답례품을 구매하느라고 다른 더 큰 돈을 썼다거나 아니면 망쳐버린 돌잔치, 답례품이 없이 치른 돌잔치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다 어떤 피해 금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만약에 상대방 측과 손해배상의 문제로 민사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원고인 피해자는 내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라는 걸 금전으로 환산할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구금액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손해는 다 포함이 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른 답례품을 구매하느라 또 소비한 비용, 그 다음에 계약 자체를 이행하기 위해서 넣었던 그 비용, 돌려받지 못한 비용은 당연히 포함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처럼 이제 사람의 인생에서 돌이라는 건 한 번만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돌의 행사를 자칫하면 크게 망칠 뻔한, 지장이 있을 뻔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신상 고통도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실무를 담당해보면 이 정신상 고통을 배상받는다, 심지어 여기에 형사합의금까지 얹어서 배상받는다라고 하면 그 책정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으로 편차가 생기게 마련인데 일단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는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돌 답례품 우리 상담자님만 주문하신 거 아니라 같이 주문하신 다른 어머님들도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사기죄로 고소한다거나 하면은 좀 더 피해를 구제받기 수월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다고 보입니다. 단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 고소의 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나 혼자 고소를 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고 했어요 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판단하는 수사기관을
증명 수사기관을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있으면 보인다면은 이 정도라면 충분히 사람을 속일 의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수사기관을 납득시키는데 굉장히 좀 수월한 편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고생을 좀 덜합니다. 그래서 단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고요. 단체 고소를 진행하실 때에는 결국 본인의 피해 금액을 정확히 측정하시는 것이 제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변호사님 대부분 이런 사기죄를 당했을 때 피해 금액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또 소액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고민하시는 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상배상 청구하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드시는 측면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액일 경우에 더 주저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소액 사기도 정말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소액 사기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아주 현명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참 선진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수사기관들이 참 자그마한 사건에도 많이 움직여주시고 성심성의껏 수사를 해주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요점은 소액을 이유로 해서 민사소송 제기하는 거는 변호사 비용부터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소액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수사권을 발동시켜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다만 입증입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현장에 가셔가지고 잠복하시면서 조사하고 검거해 주시고 이런 사건은 정말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자면은 수사기관이 기록을 보고도 충분히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좀 챙겨서 잘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거는 충분히 그러셔야 되는 의무는 있으니까 소액 사기를 하더라도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기망을 당했던 경위 피해 금액 등등을 잘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소액 사건도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하나이죠. 아이의 한 번뿐이 돌잔치에서 이런 일을 겪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요. 변호사님 말씀 주신 내용에 따라서 좀 잘 해결하시고 피해도 보전 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6살, 7살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며칠 전 아빠와 미용실에 다녀온 아들이 강아지에 물려 다친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서 머리 손질을 마친 아이를 데리러 미용실에 갔었는데 손님 대기석 바로 옆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있어 좀 불안했습니다.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 목욕을 시키는데 아이의 손등에 물린 자국이 있더군요. 아이에게 물어보니 미용실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 사실을 미용실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사과는커녕 되려 다시는 강아지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많은 손님이 오는 영업장에서 주인이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도리어 저희 애가 잘못했다는 시기니 더 화가 납니다. 미용실 주인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요즘 뉴스에서 개물림 사고가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사안과 같이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견주는 사실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제로 그 견주 입장에서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완견이겠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언제 돌변해서 물지 모르고 짖을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그런 점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주임을 다하셔야 되고 이미 동물보호법이 상당히 개정됐기 때문에 성의껏 보호한다는, 성의껏 조치한다는 시대는 갔고요. 법적인 의무로 바뀐 상황인 오늘 사례를 상담하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산책하다 보면요. 반려견들 다 목줄을 메고 산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책 중이 아니라 지금 영업장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영업장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이 강아지의 경우에도 목줄 등의 안전장치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외 산책이 위험하겠습니까? 건물 내에 있는 것이 위험하겠습니까? 오히려 건물 내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되죠. 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서도 좀 더 가중된 안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맹견, 피플테리어 같은 맹견인 경우만 목줄 착용 의무를 했지만 이제는 전부 목줄, 가슴줄 착용 의무 다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데 야외가 아니라 오히려 실내에 공용 공간에 들어왔다,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으로 들어왔다 하면은
가슴줄과 목줄을 착용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목줄과 가슴줄을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 잡음으로 인하여 동물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도록, 즉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이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꽉 잡아서 그 애완견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장에 아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목줄이나 가슴줄을 꽉 잡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상당한 과실로 평가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과실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 미용실 주인에게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좀 책임을 지라고 요청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손님으로 왔던 상담자의 아드님께서 일단 다치셨어요. 네. 이거는 형법상 일반적인 과실치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물보호법에서 목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은 형법상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책임을 물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만일 타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좀 더 가중된, 즉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지금 미용실 주인이 나는 아이에게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지금 거듭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분 아이에게 주의를 줬다는 것이 어떤 과실을 경감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그 형량에 있어서 좀 경감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것도 과실 비율입니다. 과실 비율 산정에 있어서 미용실 주인의 과실이 조금 더 감경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정도의 경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강아지가 경고를 이해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점 감안한다면 이것만으로 책임이 면책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경우에 따라서는 강아지가 어떤 식으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힌다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견주가 책임이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결국 과실의 문제죠. 충분히 그 애완견을 다룸에 있어서, 맹견을 다룸에 있어서 특별히 위반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없다라고 하면 과실이 없다고 평가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몸이 아니라 본인이 다루고 있는 애완견이라고 하면 좀 더 가중된 과실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다라고 볼 때는 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아이를 돌볼 때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만약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미용실에 함께 있는 보호자가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좀 방치하고 있었다, 이런 점이 CCTV나 주변 진술 등으로 확보가 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 자꾸 견주에게만 어떤 비난을 한 것 같아서 자꾸 좀 방향 바꿔볼게요.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 역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하셔야겠죠. 일단 애완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개가 목줄이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걸 인지했다면 충분히 나 쪽에서도, 즉 아이의 보호자 입장에서도 안전을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그쪽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가까이 안고 있는다거나 이러한 조치를 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머님조차도, 보호자조차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은 오히려 견주 쪽보다 어머님 쪽의 과실이 더 크게 평가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도 좀 주의를 해서 우리 반려동물과 우리 어린이들, 이제 인간들도 함께 잘 공존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중고 플랫폼에 물건도 많고 가격도 싸서 요즘 즐겨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고로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명품 운동화를 샀는데 자세히 보니 가품 같은데요. 판매자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물건에 하자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요즘 중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중고 거래로 인한 분쟁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사기, 두 번째는 반사기, 세 번째는 환불 거부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사기는 대표적이죠. 사실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군가 피해를 입고 있으실 것 같은데, 사기는
입금은 받고 물건 안 보내주는 대표적인 경우죠. 네. 이것이 사기고요. 반사기는 입금은 받고 물건까지 보내줬는데 물건이 상태가 안 좋거나 하자 있는 물건인 경우, 이거 반사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구매자가 이유 없이 환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환불을 할 만한 사안인데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이 총 3가지로 좀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담자님 사연 좀 볼게요. 정상적인 물건인 줄 알았는데 후에 뒤늦게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셔야겠죠. 도저히 이 물건을 가지고는 원했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완성품의 인도 의무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즉, 환불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셔야 되고, 근데 중고거래 특성상 물건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도저히 이걸로는 정상적인 작동조차 되지 않는다면은 손해배상으로 환불을 요구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예. 그리고 중고거래인데 뒤늦게 하자가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근데 작동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는 되긴 되는데 이건 지금 내가 원했던 상태는 아니고 네. 판매자도 보장했던 내용 정도는 좀 미달한다라고 하면은 물건은 가지고 있고 그 미달한 가치만큼 정도 좀 책정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물건에 애초에 하자가 있다는 거를 판매자가 완벽히 인지하고도 물건을 팔았다면은 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민사적으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이점도 있고요. 근데 사실 알면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다면 이건 좀 사기 쪽으로, 즉 형사적인 처벌로 비화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진품인 줄 알고 샀는데 가품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품이 정말 정교해가지고 판매자가 이게 가품인지 판매자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판매자 역시 이건 진품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다면은 뭐 사기로 처단한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본인도 나도 가품인 줄 몰랐다 그러면 판매자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적어도 판매자가 팔 때 진품이라고 보장하고 팔았다면 그에 합당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아니면 진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주거나 이것이 수반이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경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단순히 변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고 보니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받았던 물건의 품질에 이르지 못하였다, 미달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 환불 요구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고 보니까 이제 안 사고 싶어, 단순 변심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해제는 안 됩니다. 계약 해제는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서로 간의 얘기가 잘 돼서 합의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려받을게요,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합의에 의한 해제가 된다면 약정에 의하여서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중고사기 예방법과 함께요, 만일 이 중고사기를 당했다면요, 앞서 우리가 소액사기도 좀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중고거래에 관련된 사기가 많이 일어나지만 또 이거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그래도 어차피 잡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대처를 꺼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예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고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웬만하면 좀 아실 거예요. 반드시 직거래 하셔야 되고 택배 거래는 안 됩니다. 흔히들 중고거래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기도 해요. 택배 거래를 하는 순간, 즉 택배 거래를 이유로 입금하는 순간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까지도 말씀할 정도니까 반드시 직거래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기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범으로 신고되거나 처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아이디를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래를 하시고 있다면은 일단 더치트와 같은 사이트, 그다음에 경찰청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이 아이디의 사람이 중고거래 사기로 처벌된 이력이 있는지 혹은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거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액 사기가 문제되는데 중고 사기를 당했다면 일단 더 가슴 앓지 마시고요. 가슴 앓이 하시지 마시고 빨리 수사기관 찾아가시는 것이 설령 처벌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빨리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왕도라고 생각됩니다. 네, 결국 예방이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좀 주의를 기울이셔서 중고사기 피해 예방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예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적절하게
빠르게 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률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2557-8295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law@lowtv.kr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